최근 중동 불안으로 국제유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국제유가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시간,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최근까지 당뇨와 비만이 큰 이슈였는데요.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관련 이슈들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차홍선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서두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국제유가는 왜 중요한가요? 그리고 150달러까지 이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 네. 국제유가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큰 그림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코너가 뭐 바이오 에너지 메가 트렌드잖아요. 네. 그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지 말고 저도 큰 그림으로 좀 보려고 그러고 메가 트렌드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유가는 왜 중요하냐면 석유는 왜 중요하냐면 이 단순한 석유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석유는 모든 실생활에 연동관계를 맺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큰 고가품은 아닌데 네. 이런 전 세계 78억 인구의 특히 이 생활에 밀접한 연동관계를 모이고 있는 게 석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석유가 모든 또 철강 가격과 같이 연동하고 있고 석유가 모든 원자재들하고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석유가 왜 중요한지를 보면은 국제유가와 미국의 CPI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시면은 그 연동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는데 이 보시면은 검은색이 석유고 붉은색이 미국의 CPI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검은색과 빨간색은 붉은색은 거의 연동관계가 상관관계가 높아요. 이 그림을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CPI가 올라가고 유가가 떨어지면은 미국의 CPI가 떨어지는 형태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그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게 뭐죠? 미국의 CPI가 지금 9%에 있다가 3.7%로 떨어졌고, 근데 이제 9%의 미국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미국의 페드가 지금 금리를 5.5%까지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5.5% 잡아서 3.7%까지 떨어졌는데 어떤 연준 의원께서는 또 추세적으로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말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 CPI 이면에는 국제유가라는 게 이게 연동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페드가 참 그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CPI를 잡으려면 유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은 유가가 못 내려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미국 CPI는 전 세계 CPI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와 연동관계가 거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국제유가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제유가의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좀 연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그림 자체가 보면은 1960년대부터 제가 그려봤는데 60년도에 보면은 배럴당 1.5달러였습니다. 1.5달러였는데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터져요. 지금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1973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배럴당 1.5달러의 국제유가가 40달러로 30배가 급증합니다. 급상승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한 15불대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중동 전쟁은 이제 악몽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14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90달러지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150달러 갈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 게 네. 중동 전쟁 때 보면은 거의 30배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90달러에서 30배면 악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의견은 뭐 이렇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150달러로 갈 수도 있고 200달러도 갈 수도 있다고 이러는데 저는 조금만 더 크게 보면은 좌측, 우측, 그다음에 중간자의 위치가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국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전략이 뭐냐, 사우디의 전략이 뭐냐, 이란의 전략이 뭐냐, 러시아의 전략이 뭐냐는 이 사각 체제에다가 테슬라의 전략이 뭐냐는 이 오각 체제에 의해서 국제유가는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네. 첫 번째, 미국하고 사우디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됐던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의 친교예요. 가까워 지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우디는 그 미국과 그 군사 이상의 조약 이상의 큰 이런 동맹 관계를 원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하마스 쪽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우디는 좀 국제유가에 대해서 미안한 감도 있는 거예요. 본 전쟁에 의해서 그 원인이 출발점이 여기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은 1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싫어해요. 유가가. 왜냐하면 4천조 원이라는 미국 최대의 전략 산업이 석유 산업이 있지만은 높은 유가는 싫어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왜? 미국 CPI를 건드린다 이거. 전 세계 CPI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US 달러가 전부 다 석유 결제 통화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은 석유가 지금 현재 가격에서 안정되기를 원하는 것 같고, 두 번째 사우디도 제가 볼 때는 유사한 것 같아요. 미국하고. 그래서 100달러라든지 90달러 유가를 유지를 하면서 오히려 미국과 군사 조약을 더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어디 가 계십니까? 사우디 국빈 방문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우디는 유가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뭐 태양광, 풍력, 전기차, 그다음에 국방 이런 쪽으로 많이 기술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반대쪽은 이란하고 러시아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유가가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150, 200달러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키는 제가 볼 때는 사우디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하고 테슬라가 지고 있는데, 네네. 테슬라가 이번에 좀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왜 빠졌냐면 그 컨퍼런스 콜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내년에 50%가 전기차가 판매될 줄 알았는데 28%라는 거를 머스크가 말을 하는 겁니다. 28%도 굉장히 높아요. 네. 전기차 전체 대수가 지금 1,400만 대거든요. 그럼 내년 1,800만 대 간다는 건데, 이렇게 그런데 내년에는 28%. 그래서 과거보다는 다른 수단이 있다. 그래서 대항마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사우디하고 테슬라가 제가 볼 때는 유가를 안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에 대한 키를 사우디와 테슬라가 쥐고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어떤 투자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저는 큰 그림으로 이렇게 봐요.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수소, 태양광, 풍력, 단기적으로 풍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큰 그림 보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국제유가는 90에서 100불대 거의 안정화될 것이다. 그게 이제 사우디도 거의 용인하는 분위기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업종, 신재생 에너지 업종을 크게 보고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유럽이 밀고 있다, 강하게. 미국도 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한국도 일본도 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유가가 안정되면은 원재료가 안정되면서 중국이라든지 이머징 전체의 제조 경기가 지금 거의 가동률 자체가 거의 100%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조사를 내보면은 네. 가동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업종, 화학하고 철강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전 제가 볼 때는 요 최근에 보면은 롯데케미칼이 CEO가 IR을 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참 처음 봤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 회사가 아닌데, 이 롯데케미칼이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하고 보면은 시가총액이 1대1 개념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은 20조 원에다가 롯데케미칼은 5조 원대로 떨어졌어요.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국의 제조가 안 올라가면서 원자재를 공급해 줄 수 없으니까 실적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보니까 IR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면 이런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매출액이 한 20조, 그 다음 그림인데 20조인데 이거를 2030년까지 50조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보면은 뭐 그린이라든지 첨단 소재 쪽으로 많이 키우겠다는 거고, 그럼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 수 있냐니까 2030년 좀 먼 그림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5조짜리를 5조 원인데 본인들이 봤을 때 IR에서 보면은 한 50조도 갈 수 있겠다. 예, 그런 IR을 했기 때문에 전 제가 볼 때는 원재료가 안정되어 있고 첨단 소재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소재, 수소, 태양광, 풍력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업들, 예를 들면 화학 업종 안에서 철강 업종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국제유가 경쟁제, 배터리 업종 그리고 화학, 철강 업종에 주목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혜경 고문님께 질문 드릴게요. 최근까지 당뇨 그리고 비만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글로벌리 이제 최근에는 이제 비만으로만 계속 많은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비만뿐만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항암에 대한 좀 관심을 좀 더 폭넓게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만은 이제 방송을 좀 꼼꼼히 챙겨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면 비만 치료제가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비만과 관련된 위절제술 아니면 의료기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에서는 주가가 좀 먼저 움직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더 확장이 되면 식음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펩시나 코카콜라 관련한 이런 음료수까지도 영향을 좀 주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만, 알츠하이머, 치매, 항암에서 이제 우리가 좀 차례차례 좀 하나씩 보게 되면요. 비만은 이제 효능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뇨로 인한 혈당 강화, 아니면 비만으로 인한 체중 감소,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보호, 그리고 알츠하이머까지 이어지는 이런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111와 노보는 이미 1111는 체중의 20%까지 감량되는 이런 데이터를 이제 보고를 했고 매출액들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죠. 근데 2030년까지 시장에서는 약 1,000억 달러 이상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이 시장에 진입할 회사들이 거의 1112와 노보노디스크가 좀 줄을 이룰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바이오 회사로서 제약 바이오로서 1112가 시가총액 1위를 가고 유럽에서도 노보노디스크가 1위를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월에 미국에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공급 부족을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은 저함량 쪽이 지금 녹색으로 점선 표시된 부분들이 적은 함량을 가진 약품인데요. 여기가 좀 쇼티지가 좀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CMO 위탁 생산을 맡기고 또다시 다른 회사한테 이제 제조를 주문하고 해도 지금 이 수요를 지금도 못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좀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항암인데요. 항암은 지금 유럽에서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가 지금 열리고 있고요. 주말에도 지금 메이저 이 항암 관련 기업들은 좋은 데이터를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면서 이제 좀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실 거고요. 여기서 국내에서도 좀 관심 있으신 게 비소세포 폐암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관련한 이런 데이터들인데요. 에스모가 아니라 그 이전에 지난달 9월에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타그리소하고 이 단독 투여, 그 다음에 항암제하고 이 병용요법에 대한 데이터가 9월 암 학회에서 이미 발표가 이제 두 데이터가 좀 나왔었습니다. 여러 데이터가 있었지만 이제 제가 좀 더 주목할 데이터 두 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타그리소는 이제 비소세포 폐암에 있어서 1차 치료제로서 타그리소만 쓰게 되면은 첫 번째 데이터에서 보면은 16.7개월이 병용요법을 쓰게 되면은 25.5개월로 해서 몇 개월인가 8.8개월이 개선된다는 게 첫 번째 데이터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게 19.9개월에서 29.4개월로 해서 9.5개월까지 이게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암제가 좋다 그러면은 그냥 간단히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암 환자가 암이 더 이상 막 진행되지 않고 생존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우리 좋은 항암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또 이 전체 이 암 환자분이 살아계신 이 생존 기간이 길다 그러면 또 좋은 항암제 같다. 이렇게 우리가 또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이제 평가 지표가 있지만 특히 이제 PFS라고 해서 증상이 더 많이 악화되지 않고 이 생존 기간이 길어진 이 데이터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뇨와 비만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알츠하이머 그리고 항암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최근에 유한양행이 이 암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한 후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증발을 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이제 에스모에 대한 초록에서 데이터가 발표되고 나니까 당일 한 17% 하락하고 바이오 섹터에 좀 안 좋은 영향이 같이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하락까지 이어져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좀 놀라셨을 텐데요. 그래서 앞서 이제 데이터 제가 두 가지 데이터 드렸던 거하고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PFS, 그러니까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생존 기간이 이제
그 기간을 본 데이터에 있어서 유한양행에서 발표한 이 아미반타막하고 레이저티닙의 병용 투여, 그러니까 단독에 비교해서 이 병용 투여가 얼마나 더 좋을까? 왜냐하면 1차 치료제로 쓰려고 하는 걸 임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좋은 데이터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것만 자체 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9월에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폐암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8.5개월, 그다음 8.8개월, 9.5개월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유한양행 데이터 같은 경우는 7.1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지만 먼저 앞서서 깃발을 꽂은 이 경쟁 회사의 데이터가 좀 더 앞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실망했던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허가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내년 2024년 1분기에 허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는데요. 유한양행도 이런 부분이 업데이트되면서 좀 지속적으로 내성 있는 타그리소 내성 환자한테 갈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 모시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